한화 디펜스는 미국 군용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 운용 보병 전투 장갑차 개념 설계에 나선다고 24일에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7월 23일에 선택적 유인 차량 OMFV 개발 사업의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의 경쟁 후보를 발표하고 그중 하나로 오시코시 한화 디펜스 컨소시엄을 꼽았습니다. OMFV 사업은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 육군 현대화 사업의 핵심 과제이며 총 사업비만 54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4월 OMFV 입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됐으며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BAE 시스템즈, 라인 메탈 디펜스 등이 이끄는 글로벌 컨소시엄 등 방산 기업 6곳 이상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정된 5개 경쟁 후보들은 앞으로 15개월 동안 미 육군이 제시한 주요 요구 사항에 맞는 개념 연구와 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2023년경에 상세 설계와 시제품 개발을 맡을 3개 후보가 압축되며 2027년 하반기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 육군의 차세대 전투 장갑차 5개의 경쟁 후보 중에 흥미로운 점은 포인트 블랭크 엔터프라이즈에서의 핵심인 포인트 블랭크가 차량 제조 기업이 아닌 방탄조끼를 제조하는 기업이란 점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한화 디펜스와 함께 참여했던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이 탈락한 것도 눈에 띕니다.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은 미국의 차량 제조 기업인 로쉬 디펜스와 파트너를 이뤄 참여했지만 2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 개발 등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발판으로 V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최첨단 유무인 복합 전투 차량의 설계와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 엔지니어들을 채용하는 등 OMFV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1980년대에 운용을 시작한 M2 브래들리의 후속 차량 개발에 3차례 도전했으나 첫 번째는 국방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었고 두 번째는 미국 의회가 조달 비용 상승을 문제 삼아서 개발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중단되었으며 세 번째는 미 육군의 과도한 요구와 애매한 선정 과정의 영향으로 인해 프로토타입 개발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의해 경쟁 개발의 틀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일단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 OMFV를 백지화하고 차기 보병 전투 차량 개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은 과거 3차례의 실패를 딛고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 OMFV에 대한 제안 의뢰서를 발부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 입찰이 마감되었고 미국의 차기 보병 전투 차량 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뛰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단독 입찰에 응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와 짝을 이룬 영국의 BAE 시스템스는 독자적인 차세대 보병 전투차안을 제출했고 호주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경쟁 중인 독일의 라인 메탈은 미국의 LA 시온과 L3 해리스 텍스트론과 앨리슨과 짝을 이뤄 링크스 보병 전투 장갑차 기반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화 디펜스는 미국의 특수 차량 제작 업체인 오시코시와 짝을 이루어 레드백 기반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안을 제출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3차례의 개발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세부 사양 및 기술적인 기능을 지정하는 컨셉만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에 맡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영국의 BAE 시스템스입니다. BAE 시스템스는 미 육군의 OMFV 제한용 렌더링을 지난 4월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BAE는 트위터에서 우리는 미래 전장에서 군인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전투 체계를 설계할 예정으로 계속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트위터를 보고 BAE 시스템스의 렌더링이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의 UT-30 MK2 원격 조종 포탑을 장착한 차세대 브래들리 전투 차량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미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차 교체는 미군 자체의 물량이 많은 데다 다른 나라들의 추가 구매 물량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메이저급 기갑 차량 회사들의 수주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미 육군의 요구 성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 육군이 제시한 기준은 향후 세계 장갑 차량 개발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서방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아직 막강한 위력과 고성능을 자랑하는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교체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러시아가 속속 선보이고 있는 기갑 전투 차량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진 것입니다. 특히 두꺼운 장갑을 자랑하는 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의 차체를 그대로 채택한 T-15 보병 전투차와 반응 장갑을 두른 크루간의 T-25 보병 전투차에 열세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 시가전에서도 생존성이 높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브래들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항군의 발사관 RPG나 조잡한 급조 폭발물에 150대나 파괴됐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군이 운용하는 M2 브래들리는 후티 반군에 격파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병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보병 전투 차량을 유무인 겸용으로 만들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미 육군은 그동안 보병 전투차 교체를 시도해왔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999년 미래전투 체계 FCS를 개발하며 전차와 자주포 보병 전투차와 수송용 장갑차 등의 차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계획 아래 180억 달러를 투입했으나 2008년도에 이 계획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보병 장갑차의 중량이 웬만한 전차의 2배에 달하는 85톤에 이를 만큼 기술적 문제도 많았습니다. 후속 사업으로 지상 전투 차량 GCV 체제를 추진했으나 이 역시 2014년에 무산됐습니다. 이후 미 육군은 기존 브래들리를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과 신형으로 도입하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 신형 도입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 육군은 늦어도 오는 2027년에는 브래들리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소 끝에 되살아난 차기 장갑 차량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 육군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기능은 자율적인 무인 운용 능력이며 옵션으로 유인 운용도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생존성과 M1 에이브람스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의 기동성, 그리고 적이 보병 전투차를 격파하는 데 필요한 화력과 유럽의 주요 병참 루트를 주행할 수 있는 중량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OMFV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미 육군의 로스 코프만 중장은 기업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만 좋다면 15대로 편성된 보병 전투 차량 소대를 검토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보병 전투차 소대는 4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0명의 병력 수송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아이디어만 좋다면 보병 전투차 한 대의 병력 수송 능력이 2명에서 30명이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그만큼 미 육군은 기존의 룰을 깨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제조 거점이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현지 법인과 제조 거점을 미국에 갖고 있어서 미국 업체와 제휴할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즈와 손잡고 있으며 반대로 현지 법인이나 제조 거점이 없는 한화 디펜스와 독일의 라인메탈은 미국의 업체들과 손잡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손잡은 미국의 오시코시는 특수 차량과 군사 차량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미국의 육군 및 해병대가 사용하던 장륜 차량 험비의 후속 차량인 JLTV 개발을 수주했으며 따라서 2040년까지 미 육군에 약 4.9만 대와 미 해병대에 약 5,500여 대의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기동성 대형 전술 트럭인 HEMTT도 오시코시가 미군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 한화 디펜스는 오시코시가 미국의 제조 거점으로서의 능력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월드는 작년 12월 16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화가 미 육군과 공동으로 무기 및 새로운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화와 한화 디펜스는 지난해 12월에 미 육군 전투력 발전 사령부 무장센터 DVCOMAC와 공동 연구개발 협정 CRADA를 맺었습니다. 이 협정은 미 정부가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과 국가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한국 기업이 미 육군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DVCOM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해 11월에 한국을 방문해 한화의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군수시장을 타깃으로 공동 연구개발할 수 있는 주요 무기체계와 구성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의 상호 교류 또는 이전을 통해 주요 방산 장비와 기술 관련 공동 연구개발 및 분석과 시험평가 등에 나선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상용 기술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양측은 차세대 무기체계 및 탄약 솔루션 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VCOM은 미 육군의 현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2018년 창설된 미 육군 미래센터 AFC의 산하 조직으로 미래 무기에 대한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DVCOM은 특히 육군의 핵심 과학 연구를 주도하여 군사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 육군 연구소와 미 육군 전차와 차량 연구개발 기술센터 그리고 미 육군 항공미사일 연구개발 기술센터 등을 통합해 탄생한 조직으로 천여 개의 학술계와 산업계, 국제적인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DVCOM의 네트워크에 한국 기업인 한화가 가세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 육군의 전투력발전사령부 무장센터 DVCOM-AC와 공동연구개발 협정 CLADA를 맺은 것은 한화의 기술력을 미국에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어서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의 교체 사업에서 한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누가 M2 브래들리의 후속 차량의 수요를 수주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화 디펜스가 미 육군의 주요 장비인 OMFV에 도전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낯선 풍경이고 세상이 많은 변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군수 산업이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아직 미국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 적은 없지만 이번 사업에서 한국산 무기가 미국에 대량으로 수출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경쟁하는 미국의 OMFV 프로그램에서 한화 디펜스가 어떠한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결과를 낼지